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어떻게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까지 포함한다. 삶이 그러하듯 죽음 또한 삶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 지금 삶이 더욱 빛이 난다. 이제 우리는 좋은 죽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의 책을 소개하기에 앞서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드라마 상현과 은중 얘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이 드라마의 오프닝마다 등장하는 메모가 있습니다. 너는 참 좋겠다. 누구의 방인지는 모르지만 그 방문 앞에는 나는 참 좋다가 아니라 너는 참 좋겠다. 이 말이 적힌 포스트잇이 붙어 있습니다. 학창시절 은중의 마음속에는 아름다운 외모와 명석한 두뇌를 가진 상현이는 모든 걸 다 가진 아이라는 생각, 그리고 상현에 대한 질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상현이는 자신은 은중이를 절대 이길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친구는 서로에 대한 질투와 동경, 우정과 미움을 가진 채 결별과 화해를 반복하다가 결국 두 사람의 관계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듯 서로 척을 지고 멀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연락을 끊고 지내던 두 사람의 관계는 상현의 죽음을 앞두고 상현이 은중을 찾아오는 곳에서 다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상현은 은중을 찾아가 자신이 말기암 환자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스위스에서 조력 사망을 하는 과정에 은중이 함께 있어줄 것을 부탁합니다. 청순 드라마 같기도 했던 이 드라마는 이렇게 우리에게 묵직한 화두를 하나 던지는데요. 상현은 엄청난 통증을 견뎌야 하는 고통 속에 연명치료에 의존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는 대신에 존엄사를 선택합니다. 이 드라마는 존엄사가 삶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마지막까지 인간답게 존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선택이고 존중받아야 하는 건 아닌가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력사망이라는 단어는 유사한 아픔이나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절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꺼려지는 단어이기도 했고 내 주변 가까운 곳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존엄사와 조력사망은 최근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듯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소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삶이 그러하듯 죽음도 존엄과 품위를 지키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내가 나를 더 이상 다스릴 수 없는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 이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력사망을 거론하기 힘든 것은 죽음 이후에 남겨진 사람들, 남겨질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시간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쓴 책을 소개합니다. 가족의 자발적 조력 존엄사를 경험한 스위스의 의사 에리카 프라이지가 아버지를 보내고 쓴 책 아빠 당신의 죽음을 허락합니다를 소개합니다. 이 책을 통해 품위 있는 죽음의 권리와 작별의 방식에 대해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같이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다리가 겨우 보이는 작은 반지하방 창문이 갑자기 어두워진다. 태풍이 몰아쳐 폭우가 유리창을 마구 두들긴다. 흙탕물이 마치 방안을 엿보려는 듯 창문으로 튀어오른다. 그것도 잠시 유리창에 붙었다 가차없이 씻겨 내려간다. 자연의 힘이 분노로 들끓는 듯하다. 우리가 죄를 지은 걸까?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소파에 편안히 누워 긴 세월 수많은 시련으로 깊이 주름진 아버지의 얼굴은 이제 고요한 평화를 담고 있다. 죽음의 순간 머리를 뉘은 베개도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것으로 직접 고르셨다.
갈기를 휘날리며 힘차게 달리는 하얀 종마가 그려져 있다. 아버지는 폭풍이 시작될 무렵 돌아가셨다. 스스로의 자유의지에서 비롯한 자율적인 죽음이었다. 아버지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 마침내 이루어졌다. 그리고 아버지의 딸이자 의사인 내가 아버지께서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죽음을 실현하실 수 있도록 도왔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해야 하는 것이 의사로서의 본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기 생을 마감하는 과정을 도왔다. 아버지 혼자서는 조력 사망 시행기관인 디그니타스에 연락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나는 이 일이 나의 미래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앞으로 맞닥뜨려야 할 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아버지를 떠나보는 슬픔과 뒤섞인다. 주위를 딴 데로 돌려보려고 아버지께서 마지막 숨을 거둔 작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본다. 소박한 이 방이 아버지의 마지막 4년간을 평범하지만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이곳에서 아버지는 딸과 세 손자 그리고 연인과 함께 다시 한번 충만한 삶을 누렸다. 4평 남짓한 작은 방 한쪽에 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손님을 맞이하던 탁자와 의자가 보인다. 바로 옆 책장에는 독일 문학과 유명 화가들의 작품집 사이로 천주교 사제이자 기독교 신학자 한스 컹의 저서를 비롯한 수많은 종교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다. 맞은편 소파에는 아버지께서 황홀한 꿈속을 여행하듯 언제라도 일어날 것처럼 평온히 누워 계신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온 건 다름 아닌 나다. 디그니타스 직원의 목소리가 끼어든다. 이제 경찰에 알려도 될까요? 아니요, 잠시만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들려오는 목소리가 마치 내 목소리가 아닌 것 같다. 생각은 다시 아버지를 향한다. 무엇보다 아버지께서 잠에서 깨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샘솟는다. 눈처럼 흰 수염과 곱슬머리, 거친 바위처럼 주름진 얼굴. 이 식구가 뇌리를 스친다. 아버지는 81세의 연세에도 가족 모임마다 19세기 독일 시인 에른스트 폰 빌덴부르흐가 쓴 44절의 시 잉카의 딸의 한 부분을 낭송하곤 하셨다. 이젠 아버지의 백발과 흰 수염도 베개에 그려진 백마의 흰 갈기와 뒤섞여 마치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려는 듯 보인다. 아버지께서 영면에 들기 직전 운명의 시험을 마주한 채 재빨리 들이킨 레드와인이 아직 탁자 위에 놓여 있다. 아버지는 쓰디쓴 죽음의 묘약을 단번에 삼키고 나서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며 와인 이렇게 외치셨다. 그리고 나서는 부드럽게, 너무나도 부드럽고 평화롭게 내 어깨에 기대 잠드셨다. 엄청난 폭우가 다시 창문을 두드린다. 후두득 후두득 주룩주룩 빗방울은 창을 따라 흐르고 내 두 뺨에 벼랑간 눈물이 왈칵 쏟아진다. 재빨리 눈물을 닦아본다. 강해져야 한다. 경찰은 아버지를 잃은 내 슬픔에는 관심이 없을 것이다. 태풍은 언제고 다시 몰아치겠지만 아버지는 다시 돌아올 수 없다. 15g 용량의 SP는 의심할 나위 없는 치사량이다. SP를 복용하면 깊은 수면 상태에서 호흡이 마비되면서 산소 부족으로 심장과 두뇌가 기능을 멈춘다. 이것이 조력 사망 기관 디그니타스의 설명이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닥친 현실이다. 나는 진실로 원했다. 아버지께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 집에서 보살펴 드릴 수 있기를. 그러나 아버지는 간병이 필요한 상황을 원치 않았으며
항상 당신 삶의 결정을 당신 스스로 내리고 싶어 하셨다. 1964년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아버지의 가장 큰 소원은 늘 저 세상에서 어머니와 재회하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평생 말씀하셨다. 인생은 짧고 너덜너덜해진 어린애 옷 같은 거다. 하지만 틀렸다. 그분의 인생은 길고도 너덜너덜했다. 사랑하는 첫 아내가 36에 7째 아이를 낳다가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산속으로 캠핑을 가 7아이와 차박을 하기로 결심하셨다. 이전에도 자주 있었던 일이었다. 어린 시절 주말 산속에서 아버지와 뛰노는 것만큼 즐거운 일은 없었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소시지를 구워 먹다가 차에서 잠이 들고 다음 날 아침 새들의 지저귀에 깨어나 종일 숲속에서 늑대와 아기양 놀이를 했다. 한 명이 늑대가 되고 나머지는 앞사람의 엉덩이를 잡아 아기양 기차를 만들었다. 그러면 늑대는 기차의 꼬리가 된 양을 잡아야 했다. 그런데 그날 아버지께서 유독 숲속으로 챙겨가신 도구가 2개 있었다. 하나는 길게 뻗은 고무호수였고 다른 하나는 총알이 장전된 소총이었다. 고무호수를 악기로 쓰거나 소총으로 우리를 보호하려던 것이 아님은 분명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아버지는 가족들과 함께 조용히 세상과 이별하려고 했던 것이다. 우리가 잠들기를 기다려 바로 고무호수로 차에 배기가스를 채울 계획이었다. 그리고 7아이가 모두 숨이 멎은 것을 확인한 후 총으로 자신도 자살해 9 식구가 모두 저 세상에서 다시 재회할 심산이었다.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던 아버지는 잠자리에 든 아이들에게 모두 엄마에게 가는 것에 동의하냐고 물었다. 그때 한 동생이 말했다. 아빠, 근데 엄마는 이제 구름 너머에 살잖아. 거긴 너무 컴컴하고 추워. 난 새들이 지저귀는 이 숲속이 더 좋아. 아버지는 결국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않으셨다. 나중에 아버지께서 이 결정적 밤에 대해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다. 그렇게 아버지와 나는 함께 길고 긴 고통의 길에 들어섰다. 아버지의 반복되는 자살 충동, 그리고 그것을 막으려는 나의 노력이 계속 이어졌다. 내 생명보험금이 빵빵하다. 어느 토요일 아버지는 뜬금없이 내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 내 계획은 차로 아고 호수까지 가는 거야. 그런 다음 호수 한가운데로 헤엄쳐 가다 보면 아마 심장에 이상이 생기겠지. 하지만 그땐 이미 다시 돌아오기엔 너무 늦을 거야. 사고사처럼 보일 테니 보험사도 보험금은 지급해 줄 거고 그 돈이면 너희 모두 풍족하게 살 수 있어. 나는 아버지께 제발 집으로 돌아와 달라고 애원했고 주말 내내 아버지가 무사히 돌아오길 애타게 기다려야 했다. 아버지는 내게 세상의 전부였다. 아버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얼마나 괴로워했던가. 제발 떠나지 말라고 아버지께 얼마나 애원했던가. 결국 아버지는 자살을 시도하지 않으셨고 장애와 노안으로 힘겨운 82의 나이에 이르러서야 나는 아버지의 오랜 염원을 이루어드리기로 했다. 아버지의 자발적인 조력 사망을 돕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우측 팔다리 마비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마비 증상은 4년 전 첫 뇌졸중 때부터 있었다. 마비 장애는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지도 않았으며 아버지를 무너뜨리지도 못했다. 걸을 수 없으면 승마를 배우면 되지. 이것이 장애를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였고 우리는 진짜 승마학교를 찾아갔다.
몇 군데서 거절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아버지는 흔들림 없이 굳건하셨다. 저분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들었다. 여든의 나이에 승마를 배우고 싶어 하는데 의사라는 분이 그걸 부추기다니 너무 무책임하지 않아요? 저렇게 연세 많고 부분마비까지 있는 분이 말에서 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생각 좀 해보세요. 하지만 우연히 찾아낸 라흐나에 있는 포니호프 경주마 훈련소가 마침내 우리를 따뜻하게 받아주었다. 나는 강아지를 산책시키다 우연히 이 장애아 대상 승마학교를 발견했다. 이곳에서는 경사로와 단상이 갖춰져 있어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는 성인도 큰 어려움 없이 스스로 조랑말에 올라탈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이 승마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성인도 탈 수 있는 대형 조랑말이 있다는 점이었다. 아버지는 식욕이 왕성한 데다 좋은 와인을 탐하기도 했고 독한 진의 일종인 슈넵스와 커피를 섞은 칵테일도 즐기곤 했다. 당연히 체중도 제법 많이 나갔기 때문에 아버지를 태우고 숲길을 통해 라이나흐에서 당시 아버지가 살고 계신 오베르빌까지 5km를 달릴 수 있는 조랑말은 그리 많지 않았다. 2004년 11월 2차 뇌졸중이 오기 전까지 아버지는 일주일에 2번 트램을 타고 라이나흐로 가서 조랑말을 타고 오베르빌로 돌아오곤 했다. 아버지의 미니어처 핀셔 반려견 보물이와 우리 아이들도 조랑말을 타고 함께 왔다. 그때 나눈 아이들과의 즐거운 대화가 아버지께 도움이 됐다. 아이들에게 인정받는 기분도 느꼈고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즐겁게 운동도 했기 때문이다. 나중에는 아이들이 할아버지의 조랑말을 라이나흐까지 데려다 주었다. 이렇게 혼자 나들이를 할 수 있었던 데다 친구들도 자주 찾아왔기 때문에 아버지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렇게 우리 집 아래층 작은 방에서 나와 내 파트너 그리고 세 손자와 함께 지내던 4년 동안 아버지는 한 번도 삶을 끝내고 싶은 의지를 내비친 적이 없었다. 더욱이 한 할머니와 사귀면서 점점 싹트는 사랑도 아버지에게는 새로운 즐거움이었다. 그러다 찾아온 2차 뇌졸중이 아버지에게서 말을 빼앗아갔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편측마비가 많이 악화되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글이나 수어를 포함해 모든 언어 표현이 불가능한 실어증이야말로 아버지께 최악의 상황임이 곧 자명해졌다. 6개월에 걸친 집중 언어 치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정확한 말을 구사하지 못했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데 고개를 끄덕일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좁은 우리에 갇힌 고통스러운 사자처럼 절망 속에 부르짖었으며 그 큰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그러면 나는 적어도 아버지께서 고개를 끄덕였지만 의도는 정반대였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괴로워하는 아버지를 보고만 있기가 견딜 수 없이 힘들어졌다. 나는 2005년 3월 28일 아침의 일을 생생히 기억한다. 아버지는 평소처럼 일어나지 않으셨다. 10시가 넘어서까지 기척이 없었고 카나리아 2마리가 아버지의 세상으로 날아들어오곤 하던 작은 창문도 굳게 닫혀 있었다. 11시쯤 아버지 방으로 들어간 순간 충격에 휩싸였다. 탁자 위, 방바닥, 소파 베드까지 여기저기 빈 약통이 널브러져 있었다. 내가 40년간 두려워한 바로 그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아버지께서 자살을 시도하신 것이다. 아버지는 집에 있는 약을 모두 다 섞어 입에 털어넣으셨다. 빈 와인병 2개만이 그 일의 증인처럼 탁자 위에 우두커니 놓여 있었다. 상당한 양의 술로 그 많은 알약을 삼키신 것이 분명했다. 구급차를 부를까? 몇 번째인지도 모르는 아버지의 자살 충동을 또다시 외면하는 건가? 그래, 이번엔 아니야.
내 마음은 이렇게 외쳤다. 82의 나이로 중증장애에 시달리는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을 또 외면할 수는 없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생명을 지키기로 맹세한 의사다. 내가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도 지금 내 앞에 의식을 잃고 그러나 아직 숨쉬며 누워있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였다. 현재 아버지는 전문 용어로 자살 목적의 약물 과다 복용 상태였다. 의사인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알면서도 나는 하지 않았다. 그렇게 아버지는 2박 3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고 나는 자살 시도를 암시하는 모든 증거를 없앴다. 친구나 지인들은 아버지의 뇌졸중이 재발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다. 아이들이 이미 다 잠들었을 때 아래층에서 익숙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에 갇혀 절망 속에 고통받는 사자의 울부짖음이었다. 아래층으로 달려가니 아버지께서 통탄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겨우 한 단어를 힘겹게 내뱉었다. 왜? 이 왜라는 단어는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때부터 얼마나 많이 자문했던가. 도대체 왜 이래야만 하는가? 사람이 왜 이토록 고통받아야만 하는가? 왜 아버지는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세상을 떠날 수 없는가? 바로 이 왜라는 절망스러운 질문이 나를 엑시트로 이끌었다. 아버지의 경우도 조력 사망 조건에 부합하는지 엑시트에 문의해보기로 결심한 것도 그때였다. 안 됩니다. 돌아온 답변은 차갑고 단호했다. 전화를 받은 직원은 친절했지만 규정상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아버지가 당장 엑시트에 가입해 회비를 납부하더라도 빨라야 6개월 후에나 의료 조력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상당히 회복하셔서 아무것도 모르고 해맑게 까부는 장난꾸러기 친구 미니어처 핀셔와 산책할 수도 있었지만 아버지를 6개월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더 기다리게 할 수는 없었다. 아버지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바로 다음 날 나는 아버지의 침대 협탁에 놓인 기차사진 한 장을 봤다. 아버지는 종종 앉아서 그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셨다. 나는 별 생각 없이 다시 한번 비가 특급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고 싶으시냐고 물었다. 삶에 너무 지쳐버린 아버지는 붕괴한 한숨을 내쉬며 꽉 쥔 주먹으로 다른 손을 세게 내리쳤다. 아버지는 뻣뻣하게 뻗은 집게 손가락으로 사진을 거칠게 치더니 두 손으로 목을 움켜쥐고 조르기 시작했다. 나는 충격으로 새하얗게 질렸다. 아버지는 기차에 몸을 던져 더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진 육신에 갇힌 당신의 암울한 존재를 끝내고 싶었던 것이다. 정신과 의사를 불러야 하나. 하지만 아버지는 분명 그를 당장 내쫓았을 것이다. 나는 아버지를 너무나 잘 알았다. 아버지는 정신과 의사를 신뢰하지 않았고 지금은 말조차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어떤 기관사가 삶의 의지를 잃고 뛰어든 노인을 치는 끔찍한 경험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자칫 잘못하면 원하는 죽음이 아닌 치명적 부상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다. 이런 생각으로 속을 태우던 나는 자기 결정에 따른 죽음을 지원하는 스위스의 다른 기관인 디그니타스에도 엑시트와 같은 규정이 있는지 문의해보기로 결심했다. 디그니타스는 조력사망 신청을 위한 최소 회원 가입 기간이 없으며 조력사망은 오직 상담의사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말에 얼마나 안도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이 고비를 넘기자 다른 문제에 봉착했다. 아버지의 죽고자 하는 의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의사를 찾아야 할지 아니면 내가 직접 아버지를 상담해 치사량의 SP를 처방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다. 과연 딸이 직접 아버지의 조력 사망에 필요한 상담 보고서와 처방전을 쓸 수 있을까? 그래도
되는 것일까? 나는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에게 상담 보고서와 처방전을 직접 쓰라고 밀어붙이고 싶었다. 그게 유일한 방법 같았다. 친한 동료 빌 박사에게 이런 힘든 속사정을 털어놨더니 놀랍게도 그가 직접 아버지와 상담해 완화 치료 상태는 물론 우울증 여부까지 확인해 주겠다고 했다. 또한 케이스가 적합하다면 처방전과 상담 보고서도 써주겠다고 약속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어쩌면 이 일이 죄가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까지 까맣게 잊었다. 다음 달에 빌 박사는 1시간 넘게 총 3번 아버지와 면담했는데 아버지는 몸짓으로 의사를 대부분 명확하게 표현하셨다. 두 번째 상담 후 빌 박사는 보고서와 처방전을 쓰는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내 안에 공포와 실망이 동시에 일었다. 빌 박사가 나 대신 책임지고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려주길 바랐던 걸까. 결국 나는 디그니타스의 조력 사망 일정을 잡아줄 것을 요청했다. 큰아들이 5월 1일 주일에 건진 성사를 받을 예정이었고 이날 이후 아버지가 결정을 재고할 수 있는 시간은 단 하루뿐이었다. 다시 말해 조력 사망 일정은 2005년 5월 3일로 잠정 결정됐다. 5월 2일 저녁 빌 박사는 3차 상담을 위해 집으로 방문했다. 그는 1시간 이상 머물렀는데 두 사람이 저 아래에서 어떤 얘기를 나누고 있을까 궁금했다. 3차 상담 후 빌 박사는 아버지를 떠나게 해드리는 것이 옳다고 전적으로 확신했다. 그 당시 나를 짓누르던 자기의심을 떨쳐내도록 도와준 빌 박사에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아버지의 조력사에 청신호를 밝히기 위한 책임을 나 혼자 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무한한 안도감을 느꼈다. 이제 모두 끝났다. 의심의 시간도 아들의 견진성사도 끝났다.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수줍어서 망설였을 아들은 휠체어를 타고 가장 앞줄에서 보고 계신 할아버지만을 위해 연설을 했다. 저녁 식사도 마무리됐다. 도착이 조금 늦어 아버지가 오셨을 때는 이미 에피타이저를 먹은 후였다. 어디에 앉고 싶으시냐고 물으니 아버지는 뻣뻣한 팔로 천장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저기 하늘에 하늘. 역시 아버지다웠다. 절묘한 순간 이런 절묘한 단어를 말하시다니 가족들은 모두 진심으로 웃었지만 나는 안간힘으로 눈물을 참았다. 이틀 후면 아버지가 진짜 저 하늘에 가신다는 것은 나와 형제 한 명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견진성사 축하 식사 장소로 아들은 란스크론 유적 아래에 있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예거슈 티블리 식당을 골랐다. 할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는 손자였다. 아버지의 몸짓을 해석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바로 알아내는 사람도 손자였다. 아이는 내가 미처 알아채기도 전에 아버지가 무력감에 또 소리를 지르기 전에 할아버지의 의중을 알아차렸다. 사실 아버지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그날 저녁 큰아들은 곧 할아버지를 잃게 될 것을 알게 됐다. 그날 밤 아이는 무슨 이유에선지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이전부터 엑시트와 자기 결정에 따른 조력 사망에 관해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께 끔찍한 자살 대신 좀 더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아버지와 대화를 마치고 계단을 올라가던 중 웅크리고 앉아있던 아이에게 걸려 넘어질 뻔했다. 아버지와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런 상황에서 엄마로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엄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꼭 얘기해 주기로 약속해요. 꼭 돌아가시기 전에 알고 싶어요. 안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할아버지가 사라질까 봐
오늘부터 두려움 속에 살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손자도 할아버지의 계획을 알게 됐다. 정확한 날짜만 모를 뿐. 견진성사 다음 날이 됐고 여전히 죽기로 한 아버지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 아버지의 결심을 알렸다. 당시 16살이던 아들이 그날 밤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나는 지금까지도 알 수 없다. 아침이 되자 아이는 학교에 가기 전 할아버지와 작별 인사를 하고 싶다고 했다. 아이가 슬픔을 못 이겨 학교에 가지 않으려 할 줄 알았는데 예상과 전혀 달랐다. 아버지 방에서 올라왔을 때 놀랍도록 침착하고 차분했다. 아버지는 손자에게 죽음에 대한 당신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셨던 것 같다. 아이는 14살이던 여동생을 불러 꼭 내려가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라고 했다. 딸아이도 아들과 마찬가지로 충만하고 즐거운 표정으로 인사를 하고 올라왔다. 아버지는 한마디 말도 내뱉기 힘드셨지만 몸짓만으로도 얼마나 기쁜지를 표현했던 것이다. 2005년 5월 3일 아침은 눈부시게 화창했다. 하지만 오후에는 폭풍우를 예보하고 있었다. 세 아이 모두 밝은 모습으로 등교한 것이 놀라웠다. 늦은 오후 학교에서 돌아올 때쯤이면 할아버지는 마지막 소원을 이루셨을 것이다. 이웃에서 우리 집 사정을 알고 아이들에게 점심을 주기로 했다. 이제 내가 아버지를 뵈러 가야 할 차례였다. 아버지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방 안 가득 찬 어둠을 따뜻한 황금빛으로 바꿔준 그날의 햇살처럼 밝게 빛났다. 아버지의 형제가 지난날 만들어준 아르가우주 합스부르크성 자수가 마치 아버지의 행복한 어린 시절을 잊지 않으려는 듯 소파 위에서 은빛으로 빛났다. 나는 아버지 옆에 앉아 어깨에 깊숙이 기댔다. 아버지는 긴 흰 수염이 떨릴 정도로 활짝 웃으셨다. 만약 할 수만 있었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행복하냐고 물어봐줘. 우리에게 무언가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을 때면 아버지는 늘 반대로 질문을 유도하곤 했다. 그래서 나는 물었다. 행복하세요? 아버지의 눈이 반짝 빛났다. 형언할 수 없는 흡족감이 아버지의 얼굴에서 번져나왔다. 오늘 1시에 빌 박사가 다시 오는 거 알고 계시죠? 디그니타스 직원도 함께 올 거예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아버지께서 결정하신 그날이요. 아버지는 내 손을 꼭 움켜쥐었다. 크고 강인하면서도 부드러웠다. 떨리는 내 손을 입으로 가져가 사랑을 담아 따뜻하게 입맞추셨다. 나는 눈처럼 하얗고 부드러운 아버지의 머리를 잠시 쓰다듬었다. 아침 식사 가져올게요. 급히 방을 나왔다. 아버지께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어떻게 아이들이 나보다 더 용감한지.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무척 사랑했지만 그럼에도 그분의 마지막 여정을 나보다 훨씬 더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 순간이 오기까지의 한 달은 나에게는 악몽과도 같았다. 슬픔과 공포, 양심의 가책이 끊임없이 따라다녔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5월 3일,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로 한 날이다. 빌 박사는 일찍 도착해 다시 한번 오랫동안 아래층에 머물렀다. 그의 마음 씀씀이가 정말 고마웠다. 빌 박사가 나를 위로해 주었다.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자책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떠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고 계세요. 죽음은 고사하고 더 큰 장애만 갖게 될지도 모르는 뇌졸중이 또 찾아오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까망베르, 로크포르, 고르곤졸라 3가지 치즈에 포도와 토마토, 견과류를 깃들여 레드와인과 함께 가져갔다. 아버지께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마지막 점심 식사로 가져가니 아버지는 기뻐하며
다리를 탁 치셨다. 하지만 잔을 반만 채운 와인은 달가워하지 않으시며 와인병에 손을 뻗으셨다. 안 돼요. 디그니타스 직원이 최대 반잔을 어기면 조력사망은 불가하다고 했어요. 취한 사람은 판단력 장애 문제로 조력사망을 허가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 옆에 앉아 건배했다. 무엇을 위해? 1964년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나 때문에 41년간 미뤄온 아버지의 소원 성취를 위해.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지나갔다. 너무 빨리 1시가 됐다. 날카로운 초인종 소리가 아버지와 나 단 둘만의 마지막 순간을 방해했다. 평소에는 너무 작게 들려 놓치기 일쑤였던 초인종 소리가 오늘은 아버지와의 마지막 시간을 깨뜨리듯 날카롭게 울렸다. 그럴 리가 없다. 현관에는 서부 영화의 전설적인 총잡이 버필로 빌 코디 역을 맡아도 될 법한 40대 중반의 남자가 서 있었다. 볼이 푹 꺼진 마른 얼굴에는 거친 턱수염이 자라고 있었고 머리는 길고 지저분해 첫인상이 단정하지 못했다. 지독한 입냄새로 보아 골초인 듯 했다. 아버지와 너무도 다른 사람이었다. 아버지가 그 직원을 봤다면 틀림없이 쫓아낼 것 같았다. 30년 전까지 골초셨고 머리도 길렀던 분이 희한하게 흡연자나 장발 남자는 극도로 혐오했다. 론 씨는 친절하고 다정한 말투로 디그니타스 자살 상담원이라고 인사한 후 아버지 옆에 앉아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 순간 일이 잘 안 풀리겠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아버지가 가장 싫어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이다. 너무 성급했고 지나치게 가까이 다가갔으며 퀴퀴한 담배 냄새까지 풍겼으니 말이다. 아버지는 살짝 옆으로 비껴 앉더니 오랫동안 론 씨를 주시했다. 말씀 못하시는 걸 알아요. 그래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을 겁니다. 론 씨는 아버지를 달래듯 말하고 나서 다행히 바로 일어섰다. 두 사람은 몇 가지 문서에 서명하기 위해 함께 탁자에 앉았다. 아버지는 꽤 많은 질문을 받아야 했고 그 중에는 참을성이 필요할 만큼 세심한 것들도 있었다. 그런데도 차분하고 편안하게 대답하시는 모습을 보고 나는 내심 놀랐다. 론 씨가 질문을 네 또는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도록 쉽게 바꿔주었고 아버지께서 고개나 손짓으로도 답할 수 있게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그 아슬아슬한 순간을 무사히 넘기셨다. 나는 안도했다. 론 씨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을 상대한 경험이 많았던 것이다. 그는 충분히 시간을 들였다. 모든 것을 아주 자세히 설명했고 아버지가 다 이해하셨는지 매번 확인했다. 서부 영화 주인공 버팔로 빌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놀랍도록 강단 있고 사려 깊은 조력사망 상담원만 있었다. 그의 차분하고 삼가하는 태도를 나는 점점 감탄하며 바라봤다. 2시가 되자 아버지는 구토 예방용 메토클로프라미드 성분의 페스퍼틴을 복용했다. 20분 후 론 씨는 소량의 물에 하얀 가루약을 탔다. 론 씨는 아버지께 완전히 준비되면 나는 원합니다라고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사전에 고지했다. 나는 안 돼, 이건 협박이야. 이렇게 외치고 싶었지만 간신히 참아냈다. 아버지는 다시 한번 론 씨를 오래도록 응시했다. 마치 서로의 눈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다. 나는 원합니다. 견진성사 축하 식사 날 하늘에라고 외칠 때처럼 크고 또랑또랑한 목소리였다. 론 씨는 다시 잔을 들었다. 물처럼 무해해 보이는 투명한 액체가 100ml 정도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잔에 손을 뻗어 곧바로 들이키려 하셨다. 론 씨는 예상했다는 듯 잔을 아버지의 손에 닿지 못하게 치웠다.
안 돼요. 너무 빠릅니다. 나는 원합니다라는 말을 다시 해주세요. 나는 원합니다. 그 말은 아버지의 입술에서 흘러나와 더욱 크게 증폭됐다. 마침내 아버지께 잔이 주어졌고 아버지는 단숨에 그것을 들이켰다. 약속한 대로 약의 쓴맛을 없애기 위해 론 씨가 재빠르게 아버지의 입에 초콜릿 한 조각을 집어넣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손에다 초콜릿을 뱉어버리고 손으로 탁자를 크게 내리치며 소리쳤다. 와인. 점심때 드신 와인병이 아직 그 자리에 있었고 아버지는 급히 그 와인을 들이켰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오랫동안 나를 바라보셨다. 그러고 나서 내 어깨에 손을 올리며 잠드셨다. 아버지의 몸에서 긴장이 점차 사라졌다. 그 순간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느낌이 들었다. 먼저 떠난 두 아내 루이슬리와 소피를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었다. 나는 아버지가 이제 창조주로부터 답을 얻으셨을지 궁금하다. 왜 당신은 7번째 아이 출산 중에 아내를 데려가 혼인으로 맺어진 우리의 신성한 연을 끊어놓으셨습니까? 당신께서 전지전능하시고 혼인이 신성하다면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하셨습니까? 무려 41년간 품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말이다. 이제 정말 경찰에 알려야 해요. 론 씨의 목소리가 나를 단숨에 현실로 끌어당겼다. 아버지가 잠드신 지 벌써 2시간이 지났다. 론 씨는 당연히 할 일을 해야 한다. 자연사가 아닌 사망을 신고해야 한다. 15분쯤 후 18채의 집이 쭉 늘어선 거리 한쪽에 경찰차가 멈춰섰다. 마치 우연처럼 두 이웃집 사람들이 우리 집 현관 앞에 세워진 경찰차가 잘 보이는 차고 근처로 나왔다. 경찰관 둘이 차에서 내리는데 그중 한 명은 오랫동안 같은 체육관에 다녀 잘 아는 사람이라 순간 겁이 났다. 난처한 우연이기 때문이었다. 왜 난처할까? 아무튼 그 순간 나의 첫 반응은 난처함이었지만 실제로는 전혀 난처하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매우 친절하고 사려 깊었다. 론 씨는 너무 능숙한 모습으로 나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다. 마치 조력 사망이 흔히 있는 일이냐 필요한 서류를 경찰에 제출했다. 두 경관도 분명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닌 것 같았다. 먼저 애도를 표한 후 미안하다는 말투로 자연사가 아닌 사망은 살인과 같은 절차로 조사해야 하므로 다른 경찰들이 몇 번 더 방문할 예정이라고 알려주었다. 아버지를 잃은 첫 충격이 조금 가시자 이제 나는 잠재적 살인사건에 휘말려 있었다. 지난 몇 주간 신경이 곤두서 있던 나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다. 론 씨는 예상했다는 듯이 아버지 방에서 나를 데리고 거실로 나왔다. 탁자에 앉아 차를 마시게 하고 나를 진정시켰다. 그는 모든 것이 중요한 과정이며 특히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갑자기 아들이 내 앞에 와 앉았다. 할아버지를 보고 싶다고 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할아버지가 떠났음을 감지한 듯 했다. 그때 차가 3대나 더 도착했다. 주 담당 의사와 검사, 검시관이었다. 8명의 관계자들이 아버지의 작은 방을 가득 채웠다. 이 때문에 아들은 할아버지를 볼 수 없었다. 아이는 할아버지를 영안실로 데려가 함부로 헤집어 놓을까 봐 가장 걱정했다. 나는 할아버지께서 부검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담은 문서에 서명하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아들을 안심시켰다. 인내심을 가져야 했다.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리기까지가 한 세월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법의학자가 조수 2명과 함께 거실로 들어왔다.
아버지 케이스는 특히 흥미롭군요. 혈관 우회술에다 심각한 동맥경화, 그리고 2번의 뇌졸중까지 겪으셔서 부검이 과학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시신은 빨라도 닷새 후에나 안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아들에게 부검은 절대 없을 거라고 장담한 직후에 16살밖에 안 된 아이 앞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이다. 아버지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반대해야 했지만 순간 극도의 긴장감 때문에 나는 망자처럼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나와 론 씨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더 하더니 30분 내로 시신을 수거해 가겠다는 말을 남기고 갑자기 모두가 떠나려고 했다. 그제야 나는 가까스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남동생도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봐야 하므로 시신은 여기 있어야 했다. 그들은 마치 아량을 베풀듯 예외적 허용이라는 말과 함께 돌아가신 아버지와 2시간을 더 머물게 해줬다. 다시 고요가 찾아왔고 다행히 경찰차와 함께 우리 집 앞을 점거했던 차들도 모두 사라졌다. 론 씨도 떠났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처리하면서 보여준 그의 차분하고 능숙한 모습이 정말 존경스러웠다. 나는 그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다. 불과 4시간 전만 해도 낯선 사람이었지만 내 삶의 가장 힘든 순간을 지탱해준 분이었다. 이제야 아들은 할아버지께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었다. 10대지만 아직 시신을 직접 본 적 없는 아이였다. 나는 아이의 손을 잡았다. 내 손보다 훨씬 크고 힘이 센 그 손이 어쩐지 힘이 됐다. 나는 아이의 어두운 금발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함께 할아버지 방으로 내려갔다. 아들은 미소를 띤 채 소파에 누워 계신 할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었다. 아이는 울지 않았다. 그 사람들이 정말 할아버지 몸을 헤집을까요? 못하게 해야 해요. 그러실 수 있잖아요. 엄마는 의사니까요. 아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할아버지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평화롭게 떠나셔야 해요. 절대로 부검을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아이는 간청했다. 물론 그렇게 할 것이다. 아이뿐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얼마 후 남동생이 아버지와 작별 인사를 하자마자 다시 경찰차가 나타났다. 왜 또 왔을까? 살인사건을 확실히 조사하지 못한 건가? 이 모든 일을 겪은 우리 가족에게 아직도 평화의 시간이 허락되지 않은 것인가? 당혹스러웠다. 2 경찰관은 연구차에 관을 잘 싣는지 지켜보러 왔다. 그들도 규정을 따를 뿐이지만 이 상황은 이곳에서 옳지 않은 일이 일어났으며 그것이 어쩌면 범죄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암시했다. 모든 일이 끝나자 공허함과 더 이상 추궁당하고 싶지 않다. 아주 오래 저 방문을 열고 싶지 않다는 마음만 가득했다. 그렇게 나의 아버지 알브레히트 고틀리프 하베거 비켓 푸기는 2005년 5월 3일 그토록 열망했던 자기 결정에 따른 죽음의 의지를 실행에 옮겼다. 그리고 9년이 지난 지금 이토록 멋진 작별의 방식을 알려준 아버지께 나는 감사한다. 이 책에서 소개된 조력 사망은 개인이 거주하는 국가의 법률과 규정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의사의 조력은 일반적으로 치사량의 약물에 대한 처방전 작성으로 제한되고 있고 현재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독일과 룩셈부르크,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고 미국의 일부 지역 등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상황을 판단해 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본 영화 플랜 75에서는 75세를 넘긴 노인의 안락사가 제도화된 초고령 사회의 디스토피아를 그리고 있습니다. 안락사는 결국
가난한 노인들에 대한 합법적인 인구 말살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일부 의사들도 이 조력 사망에 대해 의사 조력 자살이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위반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에는 누구에게도 죽음을 가져오는 약을 달라고 하면 주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조언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의과학에서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필수로 요구되지 않고 있고 이 선서를 선택하는 개인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하지도 않습니다. 오늘은 드라마 은중과 상연을 한 번 더 볼까 싶습니다. 모두에게 언젠가 반드시 찾아오는 죽음에 대해 지금 너무 조바심 내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소중한 이 순간에 대해 더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책트문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